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20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림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모든 정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진작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또 조금 더 남아있던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죠.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제 애굽으로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레미야도 함께 저들에게 이끌려서 애굽으로 도주합니다. 그 애굽으로 도주했던 그 무리들과 함께 했던 예레미야가 지금 유다에 남아있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일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살아남아서 애굽으로 도주했던 그들에게 한 말씀이 뭐냐? 너희가 21절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랬습니다. 분향했다. 그들이 분향을 누구에게 했느냐? 19절에 보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했다라는 거죠. 하늘의 여왕. 그 하늘의 여왕이 누굽니까? 바로 달신. 바벨론에서 섬기던 해신 달신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신들에게 분향했다는 거죠. 바벨론이 저렇게 강대하니 그 바벨론이 강할 수 있도록 도와준 바벨론 여신이 대단하다. 그래서 그 바벨론 여신을 우리도 숨기면 유다 나라가 강건할 거다 해서 그 하늘의 여신에게 절을 하고 분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애굽 땅에 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함께 도망갔던 유대 여자들에게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림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한 그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이 황폐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또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23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분향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제사와 분향이 아니라 이방신에 대한 분향이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일러준 그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저들이 불순종하고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살펴보면서 조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선이 망한 원인이 뭔가 하는 거죠. 오늘 제목은 조선 멸망의 원인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원인은 저들의 범죄와 불순종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한제국 조선이 망한 원인은 뭐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또
또 역사책에는 또 많은 기록문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았기 때문에 침탈했기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수르 때문이고 바벨론 때문이었습니까? 저들의 죄악이고 불순종 때문이었죠. 조선이 망한 원인은 뭡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다고 했죠. 을사보호조약. 그래서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가져간다는 거죠.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이 대행한다. 또 외국과 조약이나 또 사신을 파견하거나 또 외부의 사신을 맞이하고 하는 것은 일본이 관장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의 내치에도 일본이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감부를 설치해서 총독부는 1910년에 된 거고 총독부 되기 전에 만든 게 통감부입니다. 그래서 그 통감부를 두어서 조선의 내치도 관여하겠다라고 한 것이 을사보호조약이었습니다. 1905년. 그리고 이것이 항의하기 위해서 1907년에 헤이그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국평화회의가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밀사를 파견해서 우리가 억울하다. 일본이 우리를 침탈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밝히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이준 열사 같은 사람은 거기에서 자결을 하죠. 이제 그 헤이그 밀사 사건 이후에 1907년에 7월 19일 날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합니다.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퇴위당하죠. 그리고 나서 강제 퇴위가 되고 나서 7월 19일이고 그 다음에 8월 1일 날 1907년 8월 1일 날 이제 고종이 퇴위당하고 누가 되느냐?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이 이제 왕이 됩니다. 순종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되자마자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이 됩니다.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산이 되어지는데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한 거죠. 그래서 그 조약을 발표하는데 이완용이 순종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제 군대를 해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순종이 목소리를 떨면서 바들바들 겁을 내면서 할 수 없다.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이완용이 뭐라고 했냐면 폐하 지금 나라의 재정이 궁핍해서 용병을 둘 수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군인이냐?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아니라 왕을 지키는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도 조선의 자력으로 군인을 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을 용병으로 뒀다는 거죠. 용병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돈 주고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월급을 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줄 돈도 없는데 어떻게 왕실을 위해서 군인을 둘 수 있냔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순종도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죠. 결국 순종이 그 조서에 서명을 합니다. 말로는 해산할 수 없다 했지만 해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있던 시위대 그리고 지방에 있던 8개의 진위대라고 있었는데 그 모든 군대를 다 해산합니다. 다 해산하고 그리고 그 군인들에게 병졸들에게 또 그들에게 퇴직금 요즘식으로 말하면 퇴직금을 다 줬어요. 그래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는 50원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25원 하사 이상은 80원씩 줬어요. 병졸에게 50원을 줬다라고 하면 이 50원은 어떤 돈이냐 얼마냐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한 700만 원 되는 돈입니다. 700만 원. 제가 그래서 이걸 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구한말 당시에 쌀 한 섬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냐면 144kg입니다. 쌀 한 석, 한 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 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공식 명칭은 한 섬이에요. 한 섬이 144kg. 그래서 심청전에 보면 이제 공양미 300석을 있으면 뭐 아버지 눈을 든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나왔던 공양미 300석이라고 했는데 그 공양미 300석이 얼마냐? 엄청난 쌀이에요. 한 석이 144kg니까 300석 하면 엄청나겠죠. 그것을 돈으로 하면 현재 돈으로 하면 얼마냐? 1억 2,600만 원 되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1억 2,6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공양미 300석이었다 라는 거죠. 그리고 1930년대 기준으로 하면 천석군, 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천석군이란 말이 뭐냐면 한 해 농사를 내가지고 천섬을 거두는 사람이죠. 그래서 한 섬이 144kg니까 보통 한 가마가 얼마입니까? 70kg 혹은 80kg 되죠. 80kg 한 가마 혹은 60kg 한 가마 하는데 144kg니까 144kg가 한 석이니까 72kg 그 다음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0kg 한 가마로 하면 천석을 한 해 농사했다. 그러면 곱하기 1을 하면 얼마입니까? 2,000이 되죠. 2,000가마. 70kg 2,000가마를 한 해 거두는 사람이 천석군이다라는 거죠. 천석군. 그리고 만석군 하면 뭡니까? 2만 킬로의 쌀을 거두는 2만 가마를 거두는 사람. 이게 만석군이죠. 그러니까 천석군만 해도 대단했죠. 그 천석군 부자가 일제시대 당시에 1930년 당시에 몇 명이 있었느냐? 750명이 있었어요. 750명. 그리고 만석군이 한 40명 정도 있었어요. 40명.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만한 농사를 하려면 많은 노비들이 있었고 많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엄청난 돈인데 이때 당시 병졸에게 50원 줬다 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20kg 한 푸대에 우리 쌀 사면 한 5만 5천 원? 한 6만 원 하더라고요. 20kg 6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20kg 6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1900년대 이때 쌀 한 섬이 3원이었어요. 3원. 쌀 한 섬이 3원이었어요. 한 섬이 144kg니까 계산을 하면 얼마 정도 됐냐면 3원이니까 요즘 기준으로 하면 한 섬을 하면 42만 원 정도 돼요. 42만 원. 쌀 한 섬이 42만 원. 그러니까 144kg죠. 그러니까 20kg에 쌀이 20kg 한 푸대 쌀이 7개잖아요. 그렇죠? 20kg 한 푸대 쌀이 7개니까 쌀 한 섬은 42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42만 원이 그때 당시는 3원이었으니까 요즘 식으로 계산하면 당시 1원은 14만 원에 해당합니다. 1900년 당시에 1원이 요즘에 14만 원이다라는 거죠. 14만 원. 그래서 그때 당시 월급 50원을 받았다 하면 얼마냐 하면 요즘 돈으로 하면 한 700만 원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사관들에게 880원을 줬다 하면 112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래서 대충 그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그 병졸들에게 700만 원, 또 하사들에게 한 1120만 원 정도 돈을 주고 다 군인들을 해산을 했단 말이죠. 1인에게, 한 사람에게니까 그 많은 몇백 명에게 그렇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고종이 퇴위하고 순종이 올라오고 군대를 해산하고 또 조금 있다가 경찰도 해산시키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10년이 되어 가지고는 나라를 이제 완전히 넘기죠. 1910년에 나라를 넘기는데 그때에 나라를 넘기면서 순종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냐면 짐은 동양 평화를 위해 핵심만 좀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통치권을 짐이 극히 신뢰하는 대일본 제국 황제 폐하에게
양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총리 대신 이완용을 전권위원으로 위임하고 대일본 제국 통감부 데라우치와 상의해서 협조하도록 하라.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문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어명을 내리고 그리고 어명에 의해서 어전회의가 열립니다. 8월 22일 날 1910년 8월 22일 날 어전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어전회의에서 총리 대신이었던 위안용이 한일 합병을 해야 될 이유를 1시간 넘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을 듣고 있던 대신들이 어느 누구도 반대하거나 통곡하거나 울거나 거절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한일 합병안을 가결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결되어져서 이완용이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이 그것을 들고 이제 데라우치 그 총독이 있는 관사로 찾아가서 조약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어전회의 당시 조약을 결정했던 그 사람을 구명인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경술구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과 합병한 것은 만족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저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때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장무처리 수당 또 총독부 공채 15만 원을 이완용에게 또 주죠. 15만 원이면 요즘 돈으로 하면 2,1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을 지금 주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한일합병 조항 내용을 소개하면 대략 이렇게 됩니다. 제1항은 한국 황제폐하는 대한제국이었으니까 한국이죠. 한국 정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히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려함. 제2항은 일본국 황제폐하는 쭉 해가지고 이제 병합함을 승낙함 돼 있고 제3항은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와 태황제폐하 그러니까 순종과 그의 아버지였던 고종과 또 여러 왕실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의 존칭과 위엄과 또 저들의 왕실 보존을 위한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세비를 내라는 거죠. 연봉 달라는 거죠. 연봉. 그리고 제4항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의 황족과 또 그 후예들을 위해서 대우를 해주고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공유할 것을 또 약속한다. 제5항 일본국 황제폐하는 군공이 있는 한인들에게 표창을 행하고 은검을 공유한다. 제6항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시정을 담당할 그 한인들에 대해서 저들에게 충분한 자리를 주고 저들의 복리를 지켜줄 것을 약속한다. 제7항 일본국 정부는 한인들을 자격 있는 한인들로 하여금 이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관리로 등용한다. 제8항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해가지고 1910년 8월 22일 이완용인 8월 22일 일본 데라우치인 해가지고 그것이 공식 문서가 되어져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제국의 모든 통치권을 완전히 영구히 일본 황제에게 양려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왕실과 또 신하들을 위해서 돈을 제공한다. 대충 이런 내용인 겁니다. 이런 내용.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결되어지고 8월 22일 날 약속되어지고 최종 결정이 8월 29일 날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체결되었다. 영구히 완전히 나라를 일본에게 넘겨주겠다.
라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8월 29일 날 일본이 강제로 순종에게 국세를 찍을 것을 강요했지만 순종은 끝까지 거부했다. 그렇게 나와요. 거부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하고 나서 도장을 안 찍겠다. 그 거부했지만 사실은 별로 의미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순종이 이미 어명을 내렸잖아요. 순종이 이미 대신들에게 어명을 내리고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나서 다 하고 나서 내 도장 안 찍겠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결정이 내려진 건데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거죠. 어쨌든 나라가 일본에게 다 넘어갔고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선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8월 20일 날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8월 29일이 돼가지고 이제 결정이 내고 공포가 나니까 그때서 사람들이 알고 이제 좀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아주 잔잔하게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완용 하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완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이 이완용이 어떤 사람이냐. 이완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독립협회를 조직할 때 그 독립협회의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이었고 독립문을 건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는 신동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나서 명가의 양자로 들어갑니다. 이시집안 자기 집안에 양자로 들어가가지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그래서 25세 때에 장원급제에서 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학자였죠. 그래서 주색을 멀리하고 시와 서예로 낙을 삼은 전형적인 조선의 선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구한말 유경고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최초의 신식 교육기관이죠. 영화 미스터 선샤인에도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최초로 공부했던 사람이 이완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1년 동안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공부하면서 영어를 배웠죠. 영어를 배웠던 최초로 영어를 배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공부하고 나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국제법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주미 외교관 생활을 하죠. 그래서 미국이 정말 거대한 영토의 나라구나. 중국만이 큰 나라고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미국이 훨씬 더 이렇게 미국도 큰 나라고 또 삼권 분립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삼권이 분립된 민주공화제를 하는 나라다. 강력한 군대가 있는 나라구나. 시장 경제가 있고 또 신분차별이 없고 평등한 사회구나. 이런 것들을 쭉 배우면서 이제 미국이 그렇게 크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던 원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완용이 보기에는 교육의 덕분이었다. 그렇게 교육이 되어졌기 때문에 조선도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미국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38세에 알렌 선교사가 고종에게 추천해서 38세 때에 학부 대신에 이제 올라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종이 알렌에게 유명한 인재들을 좀 추천을 해달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알렌이 추천을 해서 박정량, 이완용, 이채연 이런 사람들 추천을 했는데 박정량이 총리가 되고 이완용이 이제 학부 대신이 되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정동구락부라는 게 있었어요. 정동에 있던 구락부. 그 정동구락부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그때 당시 그 정동구락부에서 뭘 했냐면 일제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세력을 모집하고 또 교육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완용이었다. 이완용. 그래서 이때 당시에 청나라를 지지해야 된다라고 했던 양반들이 세력이 있었고 또한 친일 개화파, 일본과 하나 되어서 개화해야 된다고 했던 김옥균, 박영호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완용 중심으로 정동파가 있어서
일본을 반대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세력이 있었고, 또 한편은 왕실에 충성하는 민비파, 왕비파가 있었습니다. 그 네 개 파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완용은 이제 반일해야 된다라고 했던 우리가 개화를 해야 되지만 일본 편은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의 주 핵심 멤버가 이완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있었는데 그때 당시 고종은 어떤 형편이었냐? 굉장히 불안해했었어요. 불안해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간파천하고 러시아로 이렇게 가고 미국에 또 가려고 하고 미국 공사관에 일본 공사관에 러시아 공사관에 몇 번 가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다 실패하고 러시아로 아간파천했었죠. 그때 당시 미국 관련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록에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국왕은 고종이죠. 국왕은 나에게 마치 어린애가 아버지에게 매달리듯이 나에게 의지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해서 이 말도 들어보고 저기 도움을 요청하고 그냥 자신의 어떤 소신과 또 자신의 어떤 결단 없이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바람이 나는 갈대처럼 막 흔들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고종의 심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7차례 외국 공사관에 파천을 요구했는데 다 거절당해요. 그런데 러시아가 그걸 허용하죠. 러시아가 허용해서 아간 파천을 해서 그러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베베르 공사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기록이 남겼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고종은 모든 국사에 대해 나와 논의했고 나는 친절하게 자문에 응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조선의 모든 통치를 내가 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베르 공사. 그러니까 이 고종의 심성이 미국 선교사 알렌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또 러시아에도 가서 도움 요청하고 그냥 마구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따랐단 말이죠. 그러한 상황의 가운데 있었던 것이 고종이었던 것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완용은 각종 교육 제도를 하면서 성학교, 중학교, 대학교, 사범학교, 기계학교, 전문학교 이런 설립들을 추진하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만든 것이 뭐냐? 독립협회. 그 독립협회를 만들었던 독립협회 회장이 누구냐? 이완용이었습니다. 이완용. 그래서 그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신문을 만들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사람이 이완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종이 아간 파천을 하고 또 러시아 편을 들고 할 때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러시아에 기울면 안 됐다 해서 반러 운동을 펼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완용이었어요. 이완용. 이건요 역사적 기록이 다 남아있는 겁니다. 역사적 기록이 다 남아있어가지고 그게 다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그 반러 운동을 펼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아간 파천을 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갔죠. 그런 바람에 베베르 공사가 그 이완용을 싫어해가지고 고종에게 말을 해서 고종이 이완용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부 대신으로 있다가 잘려가지고 관찰사로 전라북도 관찰사로 퇴출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정계에서 이제 은퇴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다시 또 불려가서 또 일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고종이 정말 그 주관 없이 소신 없이 막 흔들리는 그런 심성이었고 그런 일들을 마구 했는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고종 즉위 40주년을 맞이해서 친경식을 하려고 엄청난 돈을 합니다. 그래서 포를 빵빵 쏘면서 고종 즉위를 축하하려고 그래서 일본에서 양무호라는 군함을 사고 또 캐딜락이라고 하는 차를 또 사고 또 사절단에게 태우기 위해서 최신의 인력들을 사고 이러면서 엄청난 돈을 또 쓴 겁니다. 그래서 참 그걸 하려고 하다가 그때 당시 전염병이 도는 바람에 하지도 못했죠. 그 엄청난 일을 이렇게 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때 1905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죠. 1905년 11월 달에 체결되는데 그 되기 전에 7월 달에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 미락이 체결됩니다. 테프트라고 하는 미국의 육군 장관 그리고 일본의 가스라 총리가 미락을 체결합니다. 미락이니까 비밀이 체결한 거죠. 그 미락의 체결이 뭐냐?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겠다.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겠다. 라고 서로 약속하고 이제 미락을 체결한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한 30년 후에 다 알게 된 겁니다. 그 미락이 체결되어졌는데 그때 그 해에 7월 달에 미락이 체결되고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누가 왔냐면 그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의 딸, 그 딸이 조선에 온 거예요. 그 조선에 오니까 이때 당시에 고종의 비였던 엄비, 민비는 죽었죠. 민비는 죽고 엄비라는 사람이 고종의 부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엄비가 누구냐? 숙명여대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숙명여대를 설립한 이 엄비가 이 미국 대통령의 딸이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환영을 해주고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미국이 일본과 미락을 맺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좋게만 바라보고 극진히 대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딸이 그때 왜 왔냐? 그때 이 온 게 뭐냐면 조선만 온 게 아니라 아시아권을요 신혼여행 온 거였어요. 그때 신혼여행 와가지고 왕궁에도 들어가고 위에 걸터 앉아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온 이유도 모르고 이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만 대했던 너무나도 국제정치에 대해서 모르고 무지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국제정치도 모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심성은 약하고 나라의 형편은 엉망이 되어 있고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909년 11월 달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죠. 그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어지는 것도 그 7월 달에 있었던 그 미국과 합의가 있었고 미락이 있었고 또 8월 달에 영국과 또 미락을 하면서 또 약속을 하면서 조선을 일본이 좀 다스리라 라는 이야기를 미국도 했고 일본도 했고 영국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선을 제대로 두면 또 러시아와 손을 잡는다. 러시아와 손을 잡고 또 러시아를 끌어들인다.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고 사고만 치는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쟁이 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조선이었고 고종이었다는 거죠. 늘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에게 판정승을 했어요. 근데 완전히 승리는 못했어요. 그대로 두면 또 손을 잡고 끌어들인단 말이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일본 너네가 좀 나서서 조선을 좀 이렇게 손을 보고 해라. 그렇게 되어져서 결국 그러한 양해와 또 협조가 있어서 묵인이 있어서 을사보호조약이 체결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어졌는데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을사보호조약 당시에 고종이 일본에 이토 히로부미가 왔을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교권을 이양하라고 하는데 나는 외교권 이양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다. 조약의 내용은 어떻게 하든지 말하지 않겠다. 형식만이라도 남겨달라.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외교권 이양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종이 실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했냐면 교섭이 끝나고 나면 어전회의에서 이제 한국의 대신들과 일본의 대신들이 서로 결정하면 교섭이 끝나는 대로 내가 결정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정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어전이기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공조원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등방문 이또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등방문 대사가 말하기를 문구를 더하거나 고치려고 하면 협상의 길이 있지만 거절하면 이웃 나라 간의 좋은 관계를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문구를 고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거절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고종이 대신들에게 이런 말도 했어요. 나의 뜻을 말했으니 잘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일본 측과 협상해서 처리해라. 11월 17일 날 1905년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어명에 의해서 문구를 고칠 수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외교권을 넘기는 거예요. 일본에다가 외교권을 넘기는 건데 왕이 안 된다. 무슨 이런 그게 있느냐? 우리나라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외교권을 넘길 수 없다. 라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구를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죠? 허락한다는 거죠. 허락하는데 내 말로는, 내 입으로는 차마 그 말 못하겠다.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소소한 문장 몇 개, 단어 몇 개는 고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 내용이 고종실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종실록에 기록되어 있고, 이때 당시 있었던 이또 히로부미가 자기도 기록에 남겨놨던 겁니다. 그 외에도 다른 자료에 다 기록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말로, 고종이 친히 내 말로 허락한다, 외교권 주겠다, 내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 말은 빼고 형식만이라도 남겨달라. 이 말이 뭡니까? 내가 했던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각 대신들이 다 결정하면 내가 허용하겠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결정권을 신하들에게 떠넘긴 거고, 그 신하들은 이제 뭡니까?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우리 못하겠다 하고 대신들도 거부하고 유한용과 여러 대신들이 거부했죠. 그런데 이또 히로부미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네 황제가 결정했는데, 황제가 지시했는데 왜 안 따르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신들도 황제가 허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거부를 못하고 그렇게 허용하는 겁니다. 도장 찍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조약문 일부 몇 글자는 고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약 체결 후에 이게 성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고종실록에 기록되어 있고 아주 상세하게 체결 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신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협상해서 잘 처리해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외부 대신이었던 박재순과 일본의 하야시 공사 간에 정식으로 조약을 맺고 사인하고 된 거죠. 사인하고. 그리고 나서 11월 17일, 1905년 11월 17일 오후부터 해가지고 밤 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전 1시에, 새벽 1시죠. 새벽 1시에 조약이 정식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종이 이또 히로부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협약의 성립은 두 나라를 위해서 축하할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축하할 일이다. 그리고 짐은 신병으로 인해서 필요하지만 당신은 밤늦도록 수고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 너무 좋은 겁니까? 이 외교권을 넘기는 중대한 결정에 있어서 축하한다 그러고 얼마나 피곤하냐 그랬고, 다 이런 말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록에 남겨 있어요. 고종은 사실은 자기가 허락한 거잖아요. 결국 자기가 허락한 거고, 그 허락을 해놓고 나서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야. 여부 대신이 한 거고 신하들이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공식적으로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의
다르고 다르죠. 그래서 외교 문서를 체결할 때 한 글자 한 글자 굉장히 치밀하게 그걸 가지고 다툼을 벌이고 외교관들이 그러한 그 자구를 가지고 논란을 많이 빚는데 결국은 뭡니까? 허락한 거죠. 그러면서 을사오족, 을사년에 그 5명의 대신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라고 그렇게 소식이 알려졌죠. 그래서 그 5명을 가리켜서 역적이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막 상소를 올렸죠. 당장 오적을 처단하라 상소가 올라왔던 거죠. 뭐라고 상소가 올랐냐면 폐하가 고종이죠. 폐하가 종묘사적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맹세했는데 저 역적들이 임금의 뜻을 어기고 조약을 체결했으니 임금을 욕보인 신하들을 당장 처단해야 된다 하면서 상소가 올라오고 울분이 막 터지고 이렇게 되어졌죠. 그런데 사실은 어전회의에서 고종이 조약 체결을 명령했죠. 근데 그 사실을 일반 사람들은 몰랐죠. 그리고 이제 상소를 올린 거죠. 만일에 그들이 이 관련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사실은 신하들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요 조선이 아니고 나라를 바꿨어요. 대한제국으로. 제국이 뭡니까? 왕이 모든 정권을 쥐고 흔드는 그 나라가 제국입니다. 제국. 전제군주국이란 말이죠. 그래도 조선시대는 왕에는 뭐냐면 대사원이나 사원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왕조 실록을 기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왕도 그것을 함부로 볼 수가 없어요. 왕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대한제국에는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모든 권한이 왕에게 다 있기 때문에 왕이 명령하면 한마디로 다 해야 되는 그러한 체제가 대한제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시키면 황제 아닙니까? 황제, 고종 황제. 황제가 시키면 명령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몰랐고 시골 유생들과 전현직 관리들이 막 상소를 올리고 5인 을사오족들 해가지고 만고역직들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상소를 올리고 신문에도 나오고 기록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죠. 그러나 사실은 고종실록이나 또 그때 당시 일본 척 기록 자료에 보면 다 이러한 내용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는 끝까지 반대했는데 을사오족들이 일본에 굴복해서 조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보도돼 가지고 오늘날 역사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알고 있죠. 이게 바로 뭐냐?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짜뉴스. 가짜뉴스. 고종이 허락했고 그래서 이제 대신들이 그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토 히로부미에게 고종이 축하한다. 밤새도록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정말 억울하게 또 할 수 없었다면 끝까지 버티고 안 하려고 해야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러한 조약이 체결되고 났을 때에 서양의 외교관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종은 통치자로서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통치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외국 공사관들이 와서 봐도 너무나도 어이없고 황당한 일들이 많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황제와 국가의 주요 대신들이 국가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의 안전만 추구했다. 그런 말들이 공식적으로 떠돌고 있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내각에다가 책임을 전가하고 11월 15일 날 그리고 11월 17일 날 어전회의를 통해서 협의해서 처리해라. 협의해서 처리하라는 말이 뭡니까?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죠. 고종이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다. 절대 하지 말라 하다고 명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말 안 했다라고 그냥 시침 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종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늘날도 을사오족들이 잘못했다. 고종은 의로운 싸움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라를 지키려고 했는데
을사오족들이 나라를 망쳤다 라고 했는데, 실은 의로운 싸움을 멈추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망갈 국리를 멈추지 않았던 그러한 천재군주, 이것이 바로 고종의 실체인 겁니다. 고종의 실체. 1905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907년에 헤이거의 밀사를 보내죠. 그 헤이거의 밀사를 보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억울하게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했다, 나는 그 절대 승인할 수 없다, 그렇게 또 고종이 또 나중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밀사를 보내죠. 그 밀사를 보낸 것도 어떻게 해서 보냈느냐, 러시아에서 이렇게 보내라 라고 해서 보낸 겁니다. 그럼 러시아는 왜 그 밀사를 보내도록 했느냐, 그때 당시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계산이 다 끝나지 않고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들이 주고받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머리를 써서 조선에 밀사를 보내가지고, 헤이거에 보내가지고 일본의 뒤통수를 치게끔, 그렇게 고종을 고덕에서 밀사를 보내서 일본을 뒤통수를 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갈 때에 가기가 힘든데 두 달이나 걸려서 이게 갔는데, 그 사이에 러시아와 일본이 밀약이 체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조선에 이 밀사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억울하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일본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밀사를 보내서 너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라고 한마디 했다, 그러니까 너희 그렇게 알아라 라고 일본에 그걸 또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일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렇게 다 알고 있고 이 가만뒀다가는 러시아에게 놀아나고, 또 러시아가 나중에 또 밀약을 체결하고 나서 또 조선에게 어떻게 고독해서 또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해가지고 결국 그 사건 이후로 뭘 합니까? 1907년 헤이거 밀사 사건 이후에 고종을 퇴위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밀사 파견 결과 고종이 당하는 그런 악수를 둔 것밖에 안 되는 결론이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고종은 알렌 선교사가 이렇게 평가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고종은 당시 병적으로 미신에 빠져 있었다. 1895년 가국개혁 기간 중 궁중에서 쫓겨났던 무당들이 궁중의 모든 일에 영향력을 미치고 국고로 들어가야 할 세금을 가로챘다. 그러니까 미신에 빠져가지고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한국은 구제가 불가능한 국가이다. 고종은 열강 사이의 분열을 이용해서 독립을 유지하려는 나약한 거간꾼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힘을 기르고 소신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막 흔들리는, 이쪽 사람 말 듣고 또 저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약삭빠른, 그리고 머리도 나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양반 계층은 음모를 통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익 집단이다. 그렇죠. 양반들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고종의 또 양반들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도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런 말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이 이 땅에서 어떻게 망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조선이 망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망했는지 과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을사오족에 의해서 망했다라고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뭡니까? 일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물론 일본이 잘못한 거 맞죠. 일본이 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나라를 뺏어먹은 거 맞죠. 그러나 그 모든 호소를 일본에게만 돌릴 수 있느냐는 거죠. 고종. 또 대신들은 뭐 했냐 말이죠. 이러한 것에 대한 겸손한 인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예레미야 4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는 거죠. 유다가 왜 망했냐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것은 아수르가 전쟁을 잘해서 바벨론이 힘이 세서 군사력이 약해서 망했습니까?
아니죠. 물론 저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나라가 난리가 났지만 그 모든 원인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율법을 거역하며 또 온갖 죄를 저질렀던 그 대가로 나라가 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이 망했던 것도 일본이 나라를 삼킨 것은 분명히 잘못한 거고 억울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약이 체결되어졌는데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합병이 되죠. 한일합병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8월 29일 날 한일합병이 됐는데도 하루 종일 어떤 소요도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데라우치 일본 총독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겁니다. 곳곳에서 난리와 또 이제 소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병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나라 이름이 대한제국에서 이왕가로 전락을 합니다. 이왕가. 더 이상 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순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쇼토쿠노미야 이왕, 이시왕이라는 거죠. 쇼토쿠노미야 이왕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를 주는 겁니다. 자기를 주고 그리고 연간 150만 원을 세비를 지불하기로 약정을 합니다. 아까 한일 합병 조약문에서 보면 그렇게 했죠.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영구히 완전히 넘긴다 라고 했고 그 이후에 쭉 나오는 것은 다 뭡니까? 다 보상하겠다, 돈을 주겠다는 거였죠. 그에 의해서 연간 150만 원을 지급했어요. 왕실에게. 순종, 고종, 그리고 그 왕실 가족들에게 연간 150만 원인 겁니다. 연간 150만 원이면 그때 당시 150만 원이면 요즘 돈으로 하면 얼마냐 하면요 2,100억입니다. 2,000억이 넘는 돈이에요. 1년에. 엄청난 돈이죠.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연봉이 얼마입니까? 2억 3천이에요. 2억 3천.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연봉도 2억 3천인데 이 왕실 그 일가를 위해서 연간 2천억이 넘는 돈을 받고 저들은 다 유지했어요.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왕실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된 겁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책을 쓰면서 이런 책을 썼어요. 고종은 매국노다 그런 책을 썼어요. 이렇게 말한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어졌는데 1905년 11월 18일에 그때 당시에 체결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11월 11일이겠죠. 이토 히로부미와 고종 간의 금전 거래 내역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 공사관의 기밀 기록에 다 남아있고 그리고 해방되고 난 이후에 한국에 인계되어 가지고 국사편찬위원회에 인계되어 가지고 그것이 사진 파일, 텍스트 파일 그대로 있어요. 금 얼마를 준다. 그리고 사인, 두 사람 사인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국사편찬위원회에 그대로 홈페이지 그대로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을사조약 체결을 위해서 이토우가 왕실을 탐색해 보니 황제의 내탕이 왕실 국고죠. 내탕이 궁핍함을 탐지하고 적대비 명목으로 황제 수중으로 2만 원을 납입시켰다.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2만 원이면 요즘식 돈으로 하면 28억이죠. 그러니까 을사보호조약 외교권 넘기는 것으로 28억을 받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뇌물 받고 외교권 넘긴 거잖아요. 일주일 전에 뇌물 받고 외교권 넘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 체결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말로는 나는 외교권 넘기지 않았다. 일본이 뺏어갔다. 말을 그렇게 한 거죠. 이 충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완용을 비롯해서 을사오족들에게도 돈이 다 주었어요. 돈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고종에게 준 돈이 뭐냐? 현금도 아니고 수표도 아니고
무기명 예금 증서로 전달했어요. 흔적이 안 남게 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까지 다 기록이 남아있어요. 요즘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위층들 돈 주고받을 때 흔적을 안 남기려고 무기명 예금 증서로 다 하죠. 옛날에는 지금이랑 다 똑같아요. 이게 1905년도고 그 다음에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있죠. 러일 전쟁이 있을 때에 한일 의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본군이 조선의 땅을 또 조선의 자원을 내가 쓰겠다. 그래서 그걸 허락하라. 라고 하면서 한일 의정서가 맺어졌는데 그때 당시 한일 의정서를 맺을 때에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또 조선에 온 겁니다. 그 조선에 오니까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이 공사관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일본의 특사가 저 거물급이 왜 오냐? 오면 틀림없이 왜 왔다는 것을 발표하고 공식 문서를 써가지고 그걸 황제에게 원본 주고 그 다음에 부본은 비서실에게 주고 이게 국제관리였습니다. 그런데 부본이 없어진 거예요. 사본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왜 왔냐? 저 일본 저 사람이 온 이유가 있을 텐데 뭘까? 하고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2주일 후에 이또를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면 민영환이었는데 그 민영환이 영국 공사를 찾아갔어요. 영국 공사를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또가 국서를 고종에게 봉정하고 그리고 당시 일본 천황인 메이지가 협정 맺은 선물로 30만 원을 고종 황제에게 선물했다. 30만 원이면 요즘 돈은 420억이죠. 그러니까 메이지 황제가 고종 황제에게 30만 원을 선물했다. 그리고 50만 원을 요즘 돈으로 하면 700억이죠. 접견장에 있던 시종과 국내 인사들에게 선물했다. 라고 민영환이 영국 공사에게 이야기했고 그것을 이제 영국 공사가 기록해서 영국 외교부에 전달을 했고 그 기록 자료가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그 날짜와 금액과 정확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억지로 일본에 의해서 강압해서 뺏겼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허락을 했고 다 돈을 받았고 한일 의정서, 을사, 보조야, 그 다음에 한일합방 다 돈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원치 않았다면 우리가 힘이 없지만 그래도 자존심 하나밖에 없다. 넘겨줄 수 없다. 라고 했다면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고 돈을 안 받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 돈 받고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완용이한테만 다 넘겼는데 물론 이완용이 잘 전무됐죠. 이완용뿐만 아니라 다른 신하들도 고종까지 다 그냥 나라를 감당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군대도 없고 군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엉망인 거죠. 결국 그러면서 결국 자기들은 일본에 돈 받고 잘 먹고 잘 살았지 않습니까? 이게 조선멸망의 진실인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일본에 의해서만 나라가 뺏겼다. 일본만 나쁜 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죠. 일본이 나쁜 놈이지만 그 나라를 넘긴 자들은 뭐 했냐는 거죠. 그래서 이 한일 합방에 의해서 이제 그때 당시 윤치호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조선의 윤치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긴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을 남겼냐면 국가가 사라지고 지배층이 변해도 국민 개개인이 예전보다 더 큰 안정과 행복을 얻게 된다면 그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족에 의한 가혹한 통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민족에 의한 관대한 지배를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같은 동족에 의해서 나라가 폐쇄적이고 또 신분이 이제 양반 상놈 계층이 있고 또 굉장히 가난하고 학대를 받고 조금만 돈이 있으면 다 잡혀가서 네 죄를 알렸다 해가지고 무조건 곤장을 때리고 그 집에 있는 걸 다 뺏어가는 그러한 체제. 그리고 3%에서 한 7% 되는 양반들, 그 사람들만이 조선을 다스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지 그 외에 대부분의 하층민들은 굉장히 어렵고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양반들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보다도 이민족에 의해서 지금 지배받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윤치호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을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 시대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민법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부여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각 개인의 가정에 있는 돈, 재산 함부로 뺏어가지 못하도록 민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삼심제 재판제를 만들어가지고 함부로 그를 하지 못하도록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이러한 근대화적인 이러한 일들이 일본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선 왕정 시대에 할 수 없었던 것이 오히려 이 시대에 개선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대한제국은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의 선택은 고종이 선택한 거고, 대신들이 동조한 거고, 뇌물 받은 거고, 그렇죠? 결국 나라가 풍망한 거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그 왕실은 다 유지됐잖아요. 연봉 받고 엄청난 돈 받고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양반의 지배를 받고 왕의 지배를 받는 그 고통 가운데서 이제는 정권만, 지배자만 달려선 거죠. 그러한 상태로 되어졌는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영혼 가운데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영혼은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한데,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육신의 마음이, 세계관이 달라지고 또 우리 마음이 날마다 회개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세계관이 바뀌어지지 않고 또 내 마음이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고 그러고 있다면요, 우리의 영혼의 나라는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못된 세계관에 의해서 또 내 마음을 갈아엎지 않고 변화되어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간다면 이 고종과 이완용과 을서오적과 이때 당시 양반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러한 올바른 태도가 되어지지 못하면 결국 백성들이 고생하고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고 했는데, 이 나라를 잘 우리가 다스려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우리의 나라가 천국 같은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분명한 팩트를 알면서 때로는 충격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바른 인식을 갖고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나라, 깨끗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날마다 회개하고 올바른 세계관을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